어제 그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건축 부문의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로 처음에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결정한 다음에 사업 구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배정을 한 다음에 설계를 발주하고 그 다음에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를 거쳐 공사 입찰 및 시공, 준공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설계에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를 구분합니다. 계획 설계는 사업 구상이 완료되고 설계 용사를 선정한 다음에 건물의 규모, 수준, 미관적 측면에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예요. 예전 같으면은 설계자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스키마틱 디자인,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를 건축주에게 3개의 대안을 제출해서 계획안을 확정하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설계 공모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설계 공모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개의 응찰자가 자기가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대안을 만든 다음에 그 대안을 가지고 응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가장 최저간이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최저간은 어떤 거겠어요? 당선이 목적으로 그 한 최저간이기 때문에 약간 그 우리 설계 의도하고도 약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선안과 계약을 체결하지만 체결한 계약 체결안을 발주기관 설계사가 합동으로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설계 공모할 때 또 심사위원이 지적사항을 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당선안을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바로 계획설계안의 확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설계안은 전체 설계 공정을 100으로 봤을 때 2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획설계안이 확정되고 나서 약 20%의 기성처리가 가능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설계입니다. 중간이 뭐죠? 이렇게 좀 헷갈리네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나눠지는데, 통상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로 구분합니다. 일반 건축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토목 설계라든가 산업설비 설계에서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건축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제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획 설계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상 이 계획안, 확정된 계획안을 갖고 여기에 시스템을 입혀보는, 그게 이제 중간 설계. 쉽게 얘기해서 아까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한 기본 설계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설계 과정에서 뭘 하냐면은 처음에 지질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기가 이제 건물을 짓겠다 하면은 땅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암은 얼만큼 나오고 지하수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하겠죠. 이걸 지질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구조, 건축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할 거냐, 아니면 철골 구조로 할 거냐, 이런 구조나, 아니면 이제 마감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시트를 붙일 거냐, 아니면 유리를 할 거냐, 이런 마감을 선정을 하고요. 공법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계하고 전기 시스템까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보면 계략 공사비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용 내역서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구조, 마감, 공법, 기계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추정 예산보다는 좀 정확한데 계략 공사비 내역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략 공사비 내역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VE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VE는 밸류 엔지니어링의 약자인데요. 가치공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건축물도 가치공학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의 외부 마감재가 예를 들어서 비싼 테라코타 타일이 적용되어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설계 VE 기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이 VE 기법을 지금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나열하다면은 이것만 해도 하세월입니다. 향후에 제가 설계 VE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계 VE를 하고요. 이 설계 VE를 한 다음에 뭘 하느냐?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라는 걸 합니다.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를 조정 요구하겠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상 설계 발주하기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겠죠. 물가도 올랐을 것이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사업 구상 단계에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대개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냐면 이 시설의 용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닥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시설 용도에 따른 용도별 단위당 단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산정한 예산이 약간 부정확하죠. 왜냐하면 그 단위당 단가라는 건 유사한 공사를 근거로 산정된 단가일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멋있는 디자인으로 계획 설계를 했었어요. 그 계획 설계안을 다 반영을 하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거 최초의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150억이 나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국가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조정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발주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를 하면요.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최근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다시 의뢰를 하거나 총사업비 조정 요구를 조달청에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총사업비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 변경을 하는 거고요. 자, 차당성 제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00억인데 2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본인이 맡고 있는 사업이 타당성 제조사 대상이 됐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타당성 제조사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 기획재정부 예산 주는 사람이 판단합니다. 타당성 제조사 대상이 됐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타당성 제조사를 안 하는 게 좋겠죠. 하면은 이 사업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타당성 제조사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 증액이 발생하더라도 타당성 제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요구를 해야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당성 제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오면은 사업이 중단돼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설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입니다. 실시 설계는 말 그대로 계획 설계, 중간 설계로 확정된 설계안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만 그리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실시 설계 과정에서는 인허가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인허가를 받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라는 걸 있습니다. 이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이나 주변 교통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작은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주차 대수와 건물 주차 구획과 차량의 이동 동선, 외부 교통 신호 체계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봅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심의라는 걸 하죠. 요즘에는 도심지에 건축을 많이 짓기 때문에 도심지는 거의 대부분 심의 대상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층수나 연면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술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연면적이나 공법, 재료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관공서,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대부분의 자재들을 관급자재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말 그대로 시공사가 사서 시공을 하는 자재가 아니라 발주처에서 계약을 해서 자재를 공급해주는 그런 걸 관급자재라고 합니다. 이 관급자재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다 이 모든 것이 종료가 되면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 허가가 종료가 되면요, 설계사는 뭘 하냐면은 이제 그 건축 허가 도면에 맞게 건물, 토목, 구조,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인테리어 설계를 확정을 합니다. 확정이 됐겠죠? 물론 허가 전에 다 이게 도면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인허가 과정에서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뀐 걸 반영해서 확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시방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실황산출서, 내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되면 뭘 해야 된다? 아까 말했죠? VE를 한번 더 하는 겁니다. 이 VE는 누가 하느냐? 설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VE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실시설계 내용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더 최적의 기능 분석을 끝난 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VE를 했을 경우에 한 3%에서 5%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VE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총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까 100억이 150억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중간설계 때는 아까 정확하게 물량을 뽑질 않았죠. 물량을 뽑아서 다시 단가를 입혀보니까 또 금액이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0억에서 160억으로 늘어난 거죠. 이때 발주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150억이 160억이니까 10억 정도죠. 150억짜리 공사에서 10억 줄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부 실외 마감 자재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구획을 약간 더 단순화시켜서 10억 정도는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150억이었는데 200억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180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로 또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겠죠. 설계 단계에서는 예산과의 싸움입니다. 예산과의 싸움인데 예산을 못 맞추면은 결과적으로 설계를 종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산의 책임은 누굽니까? 흔히 발주처에서는 설계자를 책임을 물립니다. 하지만 설계자가 하는 건 뭐예요? 설계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발주처에서 예산자재를 써달라, 로비를 멋있게 꾸며달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니까 단가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결국은 발주기관에서 자기의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실외 요구 기능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발주기관이다. 발주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다시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요.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타당성 제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정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면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한동 더 늘려서 실시설계 단계 때 설계를 해보자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시설계 단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이 되면 실시설계 준공이 됩니다. 자,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고 이후에는 이제 공사 업체 선정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